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항쟁이 일어난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실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166명이 숨지고 76명이 실종됐는데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보다 정치적 해법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유언비어가 날뛰고 북한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자까지 나옵니다. 43년이 지났어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선거 때는 그렇게 외치고도 선거가 끝나니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이 땅의 민주화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5.18에 맞는 백운기의 정치본색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정치본색 시작하기 전에 배경음악으로 니무리한 행진곡을 틀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프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형래님, 운전 중에 들으셨나 봐요. 운전할 수가 없어서 잠시 정차 중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목소리 내어 부르려니 몇 소절 못 부르고 눈물이 자꾸 나요. 뜨겁습니다. 피가. 그런 글 주셨습니다. 21도 한라사님, 숫자로 슈퍼챗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 분이죠. 저희가 5월 15일 10시 50분 방송 시작했을 때 151050 15만 1,05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51843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의 진실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리 때가 다 모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정기남 교수 5.18 당시에 광주에 계셨죠? 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셨군요. 네. 5.18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여러 장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계엄군의 그 총칼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군들이 머리에 휘장을 들이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광주 시내에서 또 계엄군에 맞서는 모습,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우선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김종욱 교수는 어느 쪽에 계셨어요? 5.18 때 지역으로?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언제쯤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죠? 아예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88학번인데요. 대학 들어가서 3월 달도 아니고요. 4월 달. 저희들끼리 술을 먹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제 때만 하더라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시위를 해도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거리에 나가면. 그런 세상이 왔음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고민,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술을 뭐 진창 취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니까요. 저희 대학생들이 88년도 1학년 때나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많은 분들은
진실을 잘 모르셨을 거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 사실 뭐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제정이 됐습니다만 기념일로.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뭐 폭동이다, 광주 사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5.18이 일어났던 그 기간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뭐 폭동이다, 사태다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현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요, 그 중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80년도에. 그때는 저는 폭도들이 정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공권력을 막 뭐 무시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은 당시에도 서울에서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체류탄 쏘고 그러면은 차 막히고 그러면 체류탄 냄새 맡고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욕했었는데 그 5.18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광주 비리 뭐 그런 청문회. 50 비리 청문회. 50 비리 청문회. 예. 죄송합니다. 그때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 보고 아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광주 가서 저도 5.18 기념탑에 가서 추모하고 그래서 대학생 들어가서야 저도 진실과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고립감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이효원 씨가 그 당시에 어떤 화물차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지금 우리 동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밤거리를 외치면서 다녔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남는데 외로움과 그 고립감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보도를 보면 광주 시민들이 막 주먹밥을 갖고 막 같이 나눠 먹고 그런 동지의식 느끼고 그런 것들은 지금 쌓아온 민주화의 가장 기초 자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기남 교수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족의 안부가 궁금해서 또는 혹시라도 있을 체포 연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 인근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통편이 다 끊기니까 이제 화순, 담양, 장성 이런 곳으로 막 산길로 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돼요. 뭐 교통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오고 가는 길목에서 희생된 분들이 꽤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순 같은 데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그 발포해서 희생당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았고 최근에도 뭐 유골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안에 이제 사촌 누나가 옆에 동네 근처에 사셨는데 이 그 도망 과정, 피신하는 과정이죠. 왜 대학생이면 다 잡아가니까 뭐 이를테면 가택 수색까지 막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신하는 과정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과 그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상무대 대부분 이제 연행이 됐습니다. 그때 사촌 누나가 사실은 그 상무대 연행이 돼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계엄군에 의한 뭐 성추행 뭐 이런 그 경험까지 직접 당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일도 있었고 또 뭐 그 당시에 그 화순 쪽으로 넘어가는 주남마을 뭐 이쪽에서 계엄군에 의한 뭐 이 버스 총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실제 그 광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공포, 두려움 그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은요. 제가 이제 매 학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이 되면 이번 학기에도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번 학기 수강생이 79명인데요.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자, 이게 올해 그 윤석열 정부 올해 교육부에 올해 초에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고시했던 개정 사회화 교육 과정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자, 그 알고 있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들었다, 봤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근거조차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진 상황이 돼버렸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임세은 대변인은 네. 좀 1980년에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셨죠. 어떻게 5.18을 접하게 됐나요? 저도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됐고, 또 저희 집안이 또 경상도 집입니다. 부모님이랑 다 경상도 분이셔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아마 비슷하겠지만 저희 또래들 대부분이 5.18을 아마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알지 그게 생생하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광주를 한 3, 4년 전에 처음 가보고 묘지를 처음 가봤을 때 그때 좀 몸에 딱 깨달았지, 실제적으로 제가 딱 다가왔던 계기는 영화를 봐도 체화는 잘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많이 빚진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태어나기를 그 이후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제가 그렇게 이 정도로 아픔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많이 빚진 느낌인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유 말고 이렇게 계속 자유를 외치고 윤석열을 퇴진할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이 5.18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부상자와 유가족의 고통은요. 그때 당시에 부상자가 모두 442분이셨는데 44분, 또 부상자 431명 가운데 58분, 그러니까 전부 442분 가운데 346명은 아직도 장애 9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몸 안에 박혀있는 총탄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또 신체 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부상자들 밤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2020년 1월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 6월이면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적어도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서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에 의해서 죽은 희생자가 모두 166분인데 이 가운데 135분이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 계엄군의 발포로 숨졌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또 진상규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에게 발포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죽기 전까지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전두환에게 발포 책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두환으로부터는 그 사실을 듣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군 지휘계통 70여 명의 증언이 모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 김종욱 교수 아쉬워요. 발포 명령자를 43년이 지난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가 진짜 역사에 대한 임무 방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도 했었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스타도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 시민을 죽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 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엄중한 어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만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머뭇댔던 것이 아닌가. 또 어쩌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갈등 속에서 광주를 활용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슴이 좀 매우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쓴 밀란 쿤데라라고 한 작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우리가 제대로 기억했는가? 예. 그리고 그 기억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던가? 그리고 그 기억을 후대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했던가? 전 제가 볼 땐 여전히 우리는 광주 시민한테 빚지고 있고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한 기억 투쟁을 벌여야 된다는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당장 저희 원포인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면서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겐 중대한 싸움으로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장성철 소장, 군사정권이 끝나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민주 지도자들이 쭉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못 밝힌 것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관련 당사자들이 좀 여러 군데서 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면은 또 본인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와 또 국민들의 지탄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워서 본인이 직접적인 증언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항들이 좀 밝혀지고 역사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전두환은 지금 장례를 치렀나요? 치렀죠? 어디 지난번에 못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 장지를 못 정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파주에 예. 뭐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 소식이 끊겨 있어서 예, 아마 사실 가족장으로 다 가족장으로 했지 않았을까 정도 추정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기억에 뭐 유골함을 아직도 연희동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택에다가요. 예,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해보시죠. 유해는 뭐 집에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예. 아직도 그 장지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네. 유골을 연희동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맴돌아야 하냐고요. 본인이 정말 사죄만 했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안아줄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이제 와서 손자가 저렇게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거라도 일단은 뭐 근데 이 발포 명령자를 가리는 것 그리고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엊그저께 그 한겨레 기자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5월 15일 날 이미 광주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군사정권의 주장은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나니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투입됐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희생이 있었다. 이게 그쪽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미 광주에서는 5월 17일 날,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이런 일들, 그 시위로 인한 뭐가 일어나기 전에 17일 날 이미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어와서 주요 기관들을 점거했고 또 그때 당시 특전사 아마 장세동 씨가 뭘 맡고 있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특전사 병력 배치하는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히 기획된 그런 음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차원이 아니라 광주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을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기획을 통해서 광주를 말 그대로 하나의 완전히 그 섬으로 만들어 놓고 공수부대 또 뭐 특전사 모든 어떤 군사병력을 동원해서 계엄군들이 광주를 포위한 속에서 이 일을 사실 이 작전하듯이 펼쳤던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은 그런 계엄군에 맞서서 싸운 뭐 광주 시민에 대한 표현이라면 소위 계엄군의 어떤 학살이 1980년 5월에 자행됐던 그 현장의 모습을 지금 장세동 그 전두환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3일 전에 이미 내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또 확인된 것이고, 그 실제 또 그 택시운전사로 영화 택시운전사로 알려졌던 당시에 그 1980년 광주에 참상을 알린 독일의 힌츠팬터인가요? 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힌츠팬터의 그 당시 생전 구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도 보면 군이 야간 투시경을 가진 군이 야만적 조준사격으로 시민들을 학살했다라고 결론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군과 군사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전 기획되고 광주 시민을 희생양 삼아서 만들어낸 광주 학살이었고, 또 그것에 저항한 광주 시민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상 규명 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지난번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 전문에 수록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이거를 헌법 전문에 싣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헌법 전문에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예, 헌법 개정 때 수록하자. 그러면 이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헌법 개정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것만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예, 공약 얘기도 하고 양쪽 다 공약했고 이제는 할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실이 왜 이걸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걸 보면,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 대통령도 하자고 했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얘기에 의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개헌 사항을 다 포괄해서 개헌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헌이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헌법 정신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거 하나하고 4.19 혁명이라고 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정신 두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그거 하나 담자는 거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적어도 권력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을 학살하는 정권은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리 정치인으로 입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5.18과 개헌을 이용하려는 것은 비리 정치인의 꼼수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이미 대선 후보로서 헌법 정문에 5.18 정치를 갖다가 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논란이 막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예를 들면 조상묘도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펴드리려고 한 거다. 무슨 헌법 전문을 5.18 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수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적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5.18 문제를 헌법에 담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얘기는 5.18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보수 또는 일부 TK 지역에 있는 보수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제가 볼 때는 꼼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장성철 소장 시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표현은 얼른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뭐 계속 찬성 입장을 표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고 원포인트니까 별로 그렇게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투표하고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원래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대략 3천억 원 정도가 든대요. 예. 1인당 7,3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뭐 별도로 예를 들어 이것만 개헌만 가지고 한다고 네. 했을 때. 그럼 내년 총선에서 하게 되면 3천억 정도를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그냥 민주당이 현재 김남국 의원 등 뭐 여러 사람들의 뭐 부정, 비리, 혐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던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금 약속이었고 오늘 또 5월 정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월 정신을 폄하하는 국민의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는 모습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면은 저는 상당히 국민 통합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식의 정쟁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진환 교수 반대해도 뭐 반대하는 이유를 뭐 지금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대통령실에서 이걸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가상 코인 논란, 뭐 이런 것들의 국면을 덮기 위해서 5.18 지금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런 면에서 그게 결국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아마 비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지금 표장사 소리를 듣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자, 2년 연속 기념식 참석하는 거 저는 그나마 평가하고 싶어요. 대통령도 참석한 것까지는 좋아요. 또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념식 참석하는 것으로 5.18 정신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광주 시민들은 응답하라 198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응답하는 가장 첫 걸음이 저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게 아젠다가 넘어가서 5.18 헌법 정신 수록 문제가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되면 정부 여당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은 안 돼. 그렇다면 좋다. 임기 중 언제 하겠다. 내년 총선 이후 언제 하겠다. 뭐 전반적인 또 이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뭐 이게 주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국민적 합의 또 뭐 국회 또 수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언제 정기국회 즈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지금 5.18 정신 그 헌법 수록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을 못 얻어가는 것이다. 이건 뭐 지나친 비약인과 동시에 오히려 5.18 헌법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저는 그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모독한다. 5.18 정신을 누가 모독했습니까? 그 망한 상인방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정광훈 씨 만나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신들 아닙니까? 임세은 대변인, 저런 당이 또 저런 세력이 5.18 정신 모독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정말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저 자체 스스로가.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너무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른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그런 공약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체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5.18 정신 헌법에 넣겠다는 얘기를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명확한 게 지금 뭐 태영호 의원 건이라던가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떠한 경로가 없습니다. 보통 경로하셔야죠. 경로 잘 하시잖아요. 딴 때에 대해서. 근데 이거 왜 경로 안 하십니까? 이거야말로 공약 파기인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사기쳤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5.18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유 얘기하셨습니다. 5월의 정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유, 창의, 혁신. 아니 5월의 정신이 자유, 창의, 혁신입니까? 전 살다 5월 정신이 자유, 창의, 혁신이라는 걸 제가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어리진 않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도대체 자유가 뭘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 자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개인에게 자유가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유라는 자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지금 5.18에도요. 보시죠.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나와요. 민주주의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제가 말씀드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자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자유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다른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모든 공약은 다 사기쳤다. 글쎄요. 근데 장성철 소장, 저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추념사 들으면서 네. 이 부분이 조금 걸렸는데 방금 우리 임세훈 대변인도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4.3 때도 한덕수 총리가 읽은 대독한 그 기념사에서 뭐 제주를 뭐 잘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디지털 IT 뭐 첨단 산업단지 예. 오늘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또 짧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중심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5월의 정신을 이렇게 잘 살게 좀 도와주는 것 이걸로 완성이 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저번에도 비판을 했어요. 이러한 기념식 때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러한 말씀만 하시는 게 맞지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취약한 지역을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를 하면은 그쪽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장소에 따른 기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일환 교수, 왜 이렇게 인식이 천박한 걸까요? 난 참 들으면서 저 얘기를 듣는 광주 시민들 마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딱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광주 전남에 대한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복합 쇼핑몰을 지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주 시민에 대한, 광주 호남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천박한 수준인 거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수차례 공약했던 대한민국 뭐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이걸 뒤집어 씌우고 있는 윤석열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선거 때만 되면 소위 이 광주에 내려가서 5.18을 얘기하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그대로의 내용, 복합 쇼핑몰, 자유, 평화, 창의도시, 경제적 어떤 이득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요 광주 시민의 상처와 아픔이 아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식이 싸구려라는 것도 있지만 김종욱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건 지금 민족적 긍지, 민족 정신 이런 것도 다 그냥 버려두고 네. 한일 관계 개선해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가 싶고 민주주의 정신도 잘 살게 하면 민주주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기본적인 인격 형성 과정에 뭔가 그런 게 좀 주입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보셨습니다만 아버님 따라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잘 살면 아름다운 것, 잘 살면 좋은 것.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집권 세력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미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소위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과거 문제는 부역 세력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집권 세력의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4.3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압군 세력들. 5.18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압군 세력들. 이 후예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과거의 역사는 현 집권 세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니 이 아킬레스건을 다 지워버리고 앞으로 나가서 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번에도 나왔던 기념사에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만 되면 과거가 뭐가 중요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이러니까 헌법 전문에 실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전문의 상해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4.19도 마찬가지고요. 전 더 희한한 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선거악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리범죄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을 활용하는 세력,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리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비리나 범죄가 확인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비리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유죄 확정자들을 쓰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신대 징역 2년 4개월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 판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소위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소위 국방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하고요. 김태호 유죄받은 사람이에요. 사면시켜서 가장 측근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이런 비리 범죄자들을 가장 최측근에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하는 당대표에 대해서 비리 정신이라고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신 창단인 거죠.
제가 볼 때 선악과로 보는 거죠. 그냥 선악과. 자기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게 선, 나머지는 다 악. 공약 사기 뭐 정신병자 너무 심한 말이 나와서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보수 패널이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뭐인 것 같습니까? 본인이 허용하는 자유, 본인이 이제 배려하는 자유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유도 있습니까? 본인 대통령이시니까 본인이 허락하는 자유만 자유다.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만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참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제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을 잘리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해요?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용기를 내가지고 예.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억압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방송사 뭐 패널 출연이라든지 예. 아니면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편성권에 대해서 많이 간섭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를 얘기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언론노조가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은 자유를 박탈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제 가슴 깊이 다시 새기고 용기를 갖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 곳에는 맞서 싸우고 비판할 곳은 더욱더 그냥 제 앞날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를 정확히 아직 잘 모르고 계시군요. 뭐예요 그럼? 아니 잘 모르겠다고요. 1년이 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뭔가. 우리가 창조경제 결국 모르고 끝났는데 자유도 아마 뭔 뜻인지 모르고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독재자가 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자유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고 싶은 자유.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럴까? 빙의를 한번 해봤어.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해봤는데 이분은 본인의 이 정권이 5년보다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요. 단 한 번도 본인이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수 빼고 구수도 언젠가 되겠지 한 구수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 하면 보통 포기해요. 근데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이 언젠가 이 정권도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유도요. 보면요.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군님 보호 아래 인민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유란 말이 이런 데 씁니다. 그리고 또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저는 그 욕망을 또 본 건 사과를 안 합니다. 사과.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저 이른바 한 번 했죠. 개사과했죠. 네, 그렇죠. 사과. 예, 개사과. 그것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서 이거 이른바 제왕무치라고 하죠. 나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 이게 너무 깔려 있고 다 언론 통제를 보시면 뭐 너무 잘 알고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론 통제 이유, 예를 들어 MBC를 비행기 못하게 한 이유가 국익을 해쳤대. 그럼 나한테 기분 나쁜 국익 해친 거예요, 이 사람은. 스픽스도 위험해져요, 그만하세요. 아니 이거 저도 이제 정치학을 외국 앵커님 어렵게 이 자리 지금 저는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저도 이제 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았으니까 제가 아는 자유는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존 로크, 그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권력과 압제로부터의 저항이에요. 권력과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정부가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는 예를 들면 교황이라는 종교적인 권력이거나 절대 왕권의 권력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으니 그것을 쳐부셔라. 그 저항권은 자유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게 써 있어요. 싸워라. 나의 자유를 뺏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인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대통령한테 자유를 주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더 하십시오. 안보는 김태호라고 이해가 되는데 누굽니까? 자유는 누가 입력을 한 거예요? 사모님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저 정말 너무 위험한 방송인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존 로크 책을 읽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문 읽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책도 좀 읽어보시면. 밀턴 프리드만은 그 20세기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아니에요. 왜 경제학자의 자유를 얘기하세요? 잡는 자유 얘기보다는 그 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많은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다 접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복귀할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발포 책임자 찾아내는 것도 진상규명도 있습니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5.18을 왜곡하는 뭐 가짜뉴스 또 폄훼하는 사람들 이런 퇴행을 바로잡아달라는 정도예요. 이것은요. 그동안 얘기해왔던 말만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 진정성 아니에요? 그 진정성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저는 광주 시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뜬구름 잡는 자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한 발 한 발 태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또 길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번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가 나와야 되는데요. 글쎄, 그래서 탄압을 당하고 계신데. 내일 한번 나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시에 시작하는 한 종편 뉴스를 봤어요. 네. 첫 번째 아이템부터 우리가 이제 톱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아이템부터 5번째 아이템이 내리 김남국이에요. 2주째. 그 메인 뉴스에서.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김남국 문제가 지금 저렇게 나라가 곧 망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 끝나고 또 무슨 또 기자들하고 관담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 좀 보다가 이제 뒤에 MBC도 보고 SBS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5.18 전야제 광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MBC는 오염수 문제 이거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쭉 그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거 언론사가 참 자유롭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는 언론사의 알아서 기기구나. 충성. 근데 어느 정도여야지 어떻게 그 중요한 자기들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메인 뉴스 시간에 다른 것은 제쳐두고 김남국만 5곡지 6곡지를 할 생각을 하는지 저게 도대체 방송사라고 간판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짓인지 참 놀랍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게 다 뭐 언론사들마다 주요 타겟층도 있고 시청자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 언론사를 보는 분들이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고 분노를 많이 느끼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 보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송 보시고 저는 그게 자유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권력이 그 방송사에 김남국 것 좀 많이 다뤄줘. 그리고 뭐 다른 방송사에는 다루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좀 방송사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방송사마다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도 그것이 자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몫은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종편이든 시청률로 모든 것을 다 판가름 난다 하더라도 언론인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방송이 어떤 지향성은 가질 수 있지만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는 언론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언론인들의 목소리는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벌써 독재 정권, 압제 정권이 된 겁니까?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는 내부에서 언론인들이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도 다른 종편에 출연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아이템이 너무 벌써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뭐 제 개인이 안 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뭔가 내부에서 균형 있는 논의와 토론들이 진행되고 그것이 내부에서 반영이 되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론의 기능 아닌가요? 예, 자유얘기 해봤습니다. 큐트장님, 3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박근혜의 창조경제, 윤석열의 자유. 3대 미스테리. 아이, 그거는 4대 미스테리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뭐예요? 물타기 하지 말고.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솔직히 지난 정권 시절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북한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도 못했고 북한한테 뭔가 이루지 있고. 못했다고 해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 4대 미스테리. 아니 산을 끝까지 안 갔다고 해서 산을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정상에 네, 가겠다고 중간까지는 했는데 간 거예요. 정상에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정상에 안 산을 갔습니다. 박살냈잖아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장승철 소장은 그러니까 4대 그런데 미스테리로 가십시오. 뭐 지금보다는 낫겠죠 아무리 그때가. 지금은 그때가 낫다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장승철 소장 아까 제 걱정해 주셨는데요. DJ 아이디 네 걱정이 쓰시는 아니라? 분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백운기님은 정어리 때가 지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예, 다른 생각 갖고 있어야 또 민주주의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면 저는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북한에 도발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위장된 평화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평화로운 전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전에 느꼈던 것과 지금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건 꼭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장된 평화 하에서 북한은 뭐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여러 미사일들을 정밀화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협의 감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위험도가 더 고도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이 다음에 토론 자리가 있을 때 한번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길어져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있어요. 네.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핵을 고도화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핵을 고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을 고도화하기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런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면 그런 무기를 갖다 주게 되면 러시아는 또 무기를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비판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고도화 자, 다음으로 정밀화됐다라고 넘어갑시다. 그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개만. 실험단 또 한 개 이게 얘기해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거 보수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그럼 돈의 흐름을 보면요. 절대로 위험한 국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5년을 봤을 때 예전의 기억을 보면 주식 예를 들어 북한에서 뭘 싸요. 그러면 다음날 주식이 폭락합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에서 뭘 쌌다 했을 때 주식이 폭락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아 절대로 쟤네가 이렇게 싸도 한국에 그러니까 남한에 쏘진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던 게 저는 잘 잡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안 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 물론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이 화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투자를 안 합니다. 외국에서. 오케이, 그 부분도 인정. 네. 하지만은 북한에서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뭘 쏘지 않았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700억짜리 우리가 지어준 거 그냥 폭파시켰어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4대 미스터리 가지고 합시다. 이왕이면은 5대 미스터리 해도 좋아요. 어떤 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미스터리는 네. 장성철 소장이 없앤 윤석열 엑스파일이거든요. 그것도 참 미스터리한데 그것까지 한번 다뤄서 5대 미스터리 한번 주제로 한번 합시다. 그거 얘기하면 저 감옥도 가죠. 아직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에이, 자유를 주장하시는 정부인데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 미스터리 얘기 나온 김에 미스터리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시찰단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왜 간다는 거죠? 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지금 가는 날짜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23일, 24일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서 뭘 할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G7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인가 뭐 식재료를 사용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G7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밥 먹기가 좀 껄쩍지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후쿠시마에 가서 오염수 시찰을 하는데 지난번 일본에서 한국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뭐 검증하고 이런 건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총리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본이 한 거는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IAEA가 지금 하고 있고. 김정 교수님, 저 말이 잘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만 듣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시찰단 보내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하러 가요? IAEA가 다 하면 되잖아요. IAEA가 결정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IAEA는 예를 들면 건강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을 증진하려는 기구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IAEA가 하는 얘기는 다 믿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찰단을 보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저 웃긴 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저 오염수를 확인하려면 떠가지고 검증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아니 검증이 아니래잖아요.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시찰단이래잖아요. IAEA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시찰단이래잖아요. 그러니까 IAEA가 검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그 시찰단이 가는 게 맞냐고. 뭐하러 가냐고 전들여서. 글쎄 말이에요. 안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가고 IAEA가 그러니까 통과할 장성철 거니까. 소장은 그렇게 막 깐죽대면서 끼어들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니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시찰단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해요. 정부를 비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시긴 하는 이제 정부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합의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거죠. 장성철 소장 얘기 들읍시다. 한번 그러세요? 뭐 제가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장성철 소장,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얘기 듣다 말았는데 일본이 한 것은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뭘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겠다. 이런 것은 IAEA가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하는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 그렇게 나온 결과를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것.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되죠. 왜 갈까요?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밑에 정부 관계자들은 그냥 보내야 된다. 지시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시찰단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그냥 공식화해주는, 용인해주는 그런데 이용당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이럴 바에는 못하러 가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3박 4일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자체 검증 없이 그냥 일본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면서 야 오염수가 잘 처리돼가지고 방류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만에서 작년 시찰단 갔잖아요. 거기서는 오염수가 바다로 가는 그 해저 터널도 다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이것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일본과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협조 그랬더니 둘러보기 협조가 잘 되고 있대요. 둘러보려면 못하러 가냐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가는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세요?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약속했잖아요. 왜 둘러본다고요? 왜 약속한 것 같습니까? 왜 약속했냐고요? 기시다가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시다가 오라고 한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인접국인 한국에서 시찰단을 보내왔다. 근데 거기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전선동하는데 이용하려고 기시다는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말씀 안 주신 내용을 하나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기시다가 일본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대국적 결단에 대해서 내가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감동받았다. 기시다를 일단 감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의 환대, 좀... 기시다의 감동. 이게 윤석열이 얻은 성과예요. 감정을 얻은 거죠. 아무런 실익도 없어요. 감정을 얻었어요. 근데 또 정상 간에 그렇게 또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맨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제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가 안게 되는 그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부담. 좀 전에 장성수 선수 잘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시찰단 파견 오염수 검증도 못하는 시찰단 파견 중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시민사회 요구에 의해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간다? 가봐야 국제사회에 진짜 한국이 야 우리 일본 오염수 방류 드디어 묵인해줬다.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해주지 않았냐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로 이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야 된다. 수입 제한 폐지해라라고 하는 요구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시찰단은 왜 갑니까? 지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이 나서가지고 오염수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일본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는 시찰단 파견 중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두 가지의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일단 누가 거짓말했냐. 자, 뭐라고 했냐. 시찰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러 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 아니다. 검증 아니야. 니 와서 보기만 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한 거예요. 일본이든 뭐 우리 나라든.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정직한 나라라. 거짓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말에 의하면 일본이 거짓말한 거겠죠. 일본이 정직한 말을 한 거겠죠. 근데 다음에 이건 국민의힘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내가 틀리냐? 왜냐? 2021년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21년에요. 근데 그저께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하지 말아라. 둘 중에 무슨 입장인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일관된 입장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갖고 있다. 그 점 우리가 좀 칭찬해 줘야 된다.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핵공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핵공유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쭉 나온 얘기가 용어가 다를 뿐이다 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핵공유다. 그리고 느낌적으로 보면 핵공유다. 그리고 그렇게 핵공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마시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까 저희가? 그렇죠. 느낌적으로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 너무 놀라운 게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더니 우리한테 돌아온 건 우리의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핵 공유했다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얘기하고 일본 총리한테 감동을 줬더니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이제 조금 있으면 먹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런 방식의 외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회에서 작동하는 논리인가? 뭐 제가 외교안보 쪽은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만 외교안보의 감정이라는 개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외부에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인 것이고 그 내부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는지를 가지고 국민들은 주로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이제 김조국 교수님 같은 비판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금 내려놨어요. 기대치를 낮춘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유럽 갔잖아요. 나토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서 정말 각국 정상들이 아니 왜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시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와서 국민의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외교를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 난 건 아니고 지금 오염수가 지금 방류된 거 아니니까. 일본에 사시는 미사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미사님 두 번에 걸쳐서 슈퍼챗 2,000행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퍼챗 안 쏘고 그냥 글을 올리셔도 된다니까요. 꼭 입장료처럼 항상 내지 마십시오. 두 번씩이나. 미사님이요.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후쿠시마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은 지금 월세가 0엔입니다. 안 가죠. 그래도 안 가요.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 일하는 막노동자도 하루 일급이 10배입니다. 정말 정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국민을 벌모로 무슨 짓을 하냐고요. 이런 지금 탄식과 분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런 짓을 했죠.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오염수 마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좀 마셔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글 주셨는데
이번에 가는 사람들 시찰단 아니라 시음단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 주셨어요. 대단하신 분들. 정말 날카로우시죠? 목숨을 건 항전인데요. 예. 아, 진짜. 시식단.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과학기정통부에서 이건 영국 학자 개인 의견이다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아유, 그리고 진짜. 반대 의견은 왜 또 안 듣습니까? 자, 이렇게 과기정통부가 한 발 물러섰는데도 국민의힘은요.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저기 앨리슨? 앨리슨. 네. 앨리슨을 또 불러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의견을 또 듣기로 했대요. TF를 만들어가지고 TF 이름이 우리 바다 지키기 TF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불렀다는 것만 갖고 뭐라고 좀 비판하지 마시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논리를 보고 그 사람 비판하고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듣고 이게 바로 국회에서 할 일이지. 장성철 소장 아침에 뭐 잘못했어요. 소장님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왜? 아, 제가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로버트 리치먼드 미국 하와이대 해양연구소장이요. 삼중수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먹이 그물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조직기관이나 해양 바닥 표적물에 축적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DNA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션 버니 그린피스 전문위원 방사성 물질 피폭이 안전한 인계값은 없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다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정당이 아니라 이게 이익단체입니까? 뭐 이를테면 원전 홍보하고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했냐고요. 아니, 정상적인 집단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닐 뿐더러. 그러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날이 곧 오겠네요. 아니, 그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지. 자꾸 이렇게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아, 누구 불렀습니까?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 불러서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를 다각도로 다 듣는 거고. 아니, 그 확인됐습니까? 아, 그럼요. 다 다른 사람들 패널들 다 와요. 네, 비슷한 이 사람만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앨리슨 교수만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해요? 아, 제가 그럼 뭐 거짓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무슨 가지고. 전문성이 아니, 제가 있어요? 궁금해서 이거에 그러는 대해서? 거예요. 여기 기사에 제가 그러면 예. 그 저희 토론에 그거 예.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아니 장성철 소장 시정을 해야죠. 바로 잡아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사만 그렇게 나왔죠. 앵커니 예. 어느 바보가 이렇게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집권여당에서 그 얘기만 원자력 연구원이 듣겠냐고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거기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집단인데 이 사람만 불렀다면 정신 나간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짓을 왜 문제에 하겠냐고. 대해서는 장성주 소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정당이 아니라 이익단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럼요. 듣는 그건 것은 맞죠.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럼요. 이 사람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 기사는 그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당연하죠, 앵커님. 근데 당연한 일들을 지금 그렇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좀 그러니까 검증 안 하고 시찰한다고 애타고 얘기하니 맨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못 그것부터는 믿는 거죠. 잘못됐죠. 못 그러면 믿는 거죠. 당연하다고 그러시니까 장성철 소장 이번에 시찰단이 가든지 뭐가 가든지 간 김에 제대로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걸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비판했잖아요, 아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 그러니까 어떤 건 당연하고 어떤 건 당연하지 않게 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야죠. 뭐 시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증해야 되지만 시찰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처리수라고 하니까. 하고 처리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수를 한 네. 것도 참 그것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이상해졌는데 궤도를 처리수라고 한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정당이 또 이걸 하는데 이거를 또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비판받고 오염 처리수를 하겠다라는 거 얘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염수란 말도 아니고요. 오염수하니까 무슨 구정물 같은데 핵물입니다. 핵물. 방사능물. 방사성 물질이 있는 물. 참고로 영국 BBC 표현으로는 핵폐수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이 맞아요. 그게 핵폐수가 정확한 맞죠. 표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핵폐수를 투기하는 거죠. 방류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핵 하여튼 방사능 오염수 이게 맞죠. 오염수 시찰단이
구성이 제대로 될지 또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그 가기 전에 뭐하러 가냐 이러면 가겠다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 많이 주면 또 갈 분들도 있겠죠.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뭐 저기 전문가들이야. 민간인은 또 안 간다는 민간인은 얘기도 거의 있어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 가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녀오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일정한 메리트도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녀온 뒤에 후폭풍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절대 그분들은 그 오염수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서약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갈 때.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그 오염수 먼저 원샷 하시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하도 짓밟히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장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하세요, 진짜. 양측에서 탄압을 받고 있어요. 힘드시겠다. 왜 힘드시겠다. 혼자 가운데 앉아있지?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아니, 근데 뭐 할 말 하고, 비판할 거 양쪽 비판하고, 네.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